복수는 정말 나의 것인가? 한 남자를 지도하기 사랑한 여자가 있다. 남자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자는 가정마저 버리고 도망친 후 가정을 꾸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떠나겠다고 한다. 헌시적인 아내와 두 아들을 버리고 권력자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다. 절망에 빠진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지난날을 회상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마침내 여자는 남편의 새로운 여자뿐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임으로써 처절한 복수를 완성한다. 그래서 작가 에우리피데스가 쓴 희고 메데이아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복수라는 테마는 흥미롭게 변주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복수를 다룬 병적인 심리 상태를 보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해를 끼친 사람을 갑, 해를 입은 사람을 을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갑이 을에게 해를 가할 경우에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은 깨지고 을은 갑에게 보복함으로써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최근에 이렇게 무너진 형평성의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인조적인 적응 기제로부터 복수심이 비롯된다고 해석한다. 복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이란 뭘까? 을은 갑이 자신을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기대감을 갖는데 바로 이런 기대감을 형평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대감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친구, 가족, 동료 등 표현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다.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다양하다. 아주 친한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많이 다르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형평성은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친밀도 등에 따라 다른 기준점을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하는 형평성의 기준점이 높으면 배신에 대한 분노나 상처도 커지고 당연히 복수의 강도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복수의 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만큼 그 기대감이 깨지는 정도는 심해지고 피해자가 받는 상처 역시 훨씬 커진다. 사람들이 형평성을 회복하는 데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뭘까? 형평성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사회 가치를 높이고 생존 가능성도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최후 통첩 계획을 한번 적용해보자. 실험자에게 갑에게 100만을 준다. 을도 값이 100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갑은 자신이 받은 100만원 일부를 을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이때 을의 입장에서 갑이 을에게 나누어준 금액의 기대치에 비해서 적다고 느낄 경우에 을이 기대하던 형평성은 깨어질 수 있다. 복수할 기회가 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갑이 알고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갑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을에게 나누어주는 결과를 보인다. 즉 을에게 주어진 복수 가능성은 갑이 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하고 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복수 행위가 반드시 부정적인 행위라기보다 일종의 적응적인 기능, 즉 무너진 형평성의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인주적인 적응 기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진짜 목적은 형평성의 회복이다. 흔히 인간은 복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쌓여있는 분노를 쏟아내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가 있다. 이 실험에서는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뇌 영성 기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 보았다. 공공재 게임과 유사한 경제학적인 게임을 사용한 이 실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을에게 갑을 처벌할 기회를 부여했다. 결과로 갑이 처벌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을의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척핵의 활동이 증가했다. 앞서 설명한 바가 있는 이 부위는 음식이나 돈과 같은 보상이 주어졌을 때 반응한다. 다시 말해 이 결과는 상대방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복수할 때 실제로 우리 뇌가 보상을 받을 때와 동일한 변화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수에 성공했을 경우 과연 을은 예상했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복수를 행한 을이 항상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연구를 보자. 여기는 부당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파트너로부터 상금을 빼앗는 복수의 기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파트너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도 주었다. 대부분 메시지는 부당한 금전적인 취득 때문에 복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 참가자들은 파트너로부터 두 가지 유형의 답변을 받았다. 첫 번째 유형은 파트너가 복수의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파트너가 오히려 붕괴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복수의 목적이고, 또 복수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라면 두 번째 유형의 메시지를 받은 참가자들이 더 높은 만족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파트너로부터 복수의 이유를 이해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참가자들이 훨씬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을에게 만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갑이 반성을 하는 것이다. 을의 복수가 형평성을 깨뜨린 행위의 대가임을 갑이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 말이다. 반성, 즉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행위는 무너진 형평성에 대한 갑이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무너진 형평성의 회복을 이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자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복수는 갑으로 하여금 진심 어린 뉘우침을 이끌어내는 데 종종 실패하곤 한다. 복수가 가해자로부터 뉘우침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이 한 가지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험하는 형평성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복수 상황을 읽고 각각 갑과 을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결과로 갑과 을을 모두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형평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다. 얼마든지 각자의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다짐의 근원을 보여주는 복수심의 심리학. 앞서 이야기한 인간의 불공정한 판단 혹은 행위에 대한 처벌 행동을 기억해보자. 처벌자가 기대하는 형평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공정성 판단은 미묘한 상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우리 연구실에서 제후 통첩 개임에 참가해서 그렇다면 참가자들은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이 제안한 거절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소개될 내섬협이라는 부여 활동은 이들의 행동이 상대방과 외모에 따라서 편향된 원인과 정도를 정확히 예측해 주었다.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아닐까? 지금까지 공정성에 집착하는 인간의 속마음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어쩌면 내가 가학은 이타적인 처벌자들의 숨은 심리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 장에서는 불공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이타적인 행동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담고 있는 신경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세히 살펴보자. 인간은 예측이 틀렸을 때 이타주의자의 이기적인 뇌, 이타주의자의 이기적인 뇌, 인간의 예측이 틀렸을 때 감정을 느낀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댈 때 불쾌한 냄새를 맡거나 역겨운 맛을 느낄 때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뇌 부위가 있는데 바로 뇌섬엽이라는 것이다. 이 부위는 대뇌 비질의 일부이지만 다른 부위들과 달리 곁에서 직접 간섭되지 않고 전전두 비질, 측도 비질을 가르는 실비한 주름을 펼쳐야만 보일 정도로 개입성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뇌섬엽은 대뇌 비질의 일부이긴 하지만 다른 대뇌 비질 부위들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닥에 라틴어로 섬이라는 섬인술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뇌섬엽의 기능은 최근에 이르서야 비로소 뇌 영상 연구들을 통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내 섭렵은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는 것처럼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그 정기적인 신호를 받게 되는 첫 번째 대뇌 표질 영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불쾌한 냄새나 맛 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뇌 영역으로 손꼽힌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자극들뿐만 아니라 사고로 끔찍하게 훼손된 사진이나 더러운 장면 등과 같이 좀 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시각적인 자극들에 대해서도 뇌 섭렵은 반응한다. 대표적인 예로 타인이 역겨워하는 표정을 볼 때를 들 수 있다. 역겨운 표정은 무언가 불쾌한 자극을 경험하고 있는 타인의 감정을 전달한다. 어느 뇌 영상 연구에서는 역겨운 표정을 짓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뇌 섭렵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역겨운 냄새를 맡을 때 반응하는 영역과도 동일했다. 뇌 섭렵은 단순히 불쾌한 자극에 반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타인의 역겨운 표정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감각 신호를 하면 흔히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우리 뇌가 전달받는 감각 신호는 이러한 감각 정보들 뿐만 아니라 몸 내부에서 오는 신호 역시 포함한다. 심장, 폐 등과 같이 여러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끊임없이 뇌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리고 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장기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절하는 신호를 다시 장기들로 전달한다. 뇌 섭렵은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장기들로부터 오는 내부 감각 신호들이 가장 많이 통합되는 대표적인 뇌 영역이다. 그래서 흔히 내장 관련 피질이라고도 부른다. 뇌 섭렵의 내부 감각 정보 처리 기능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연구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실험에서는 먼저 첨가들의 심장 박동수를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특정 리듬을 가지는 음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헤드폰을 통해서 들리는 특정 음들의 리듬이 자신의 심장 박동수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의식적으로 내부 감각 정보를 이뤄내는 능력을 검사하는 테스트인 셈이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 간에서 큰 개인차가 존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현재 자신이 듣고 있는 리듬이 자신의 심장 박동수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해낸 것이다. 이들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일까?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뇌 반응은 fMRI를 통해서 측정해 보았는데 결과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감지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뇌 섭렵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우리는 내부 장기들로부터 오는 비교적 일정한 신호들에 거의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들에 매우 익숙해진다. 이러한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하지만 체내 항상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배고픔이나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부 장기들로부터 오는 신호들은 뇌로 전달됨으로써 음식을 찾거나 통증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촉발한다. 이렇게 신체 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뇌 섭렵은 이를 감지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들을 한데 묶어 체내 항상성이 분별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다. 우리 신체는 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동력을 지닌다. 항상성 유지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항상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신속하게 알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촉발시키는 신경회로는 생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생존에도 모든 것이 항상성이라는 거, 복수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도 나온다라는 건데요. 감정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 우리는 평소에 내부 감각 신호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신호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예측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 뇌는 끊임없이 신체로부터 내부 감각 신호들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소개된 유명한 이론에서는 우리 뇌가
일종의 예측 기계라고 주장한다. 우리 뇌는 외부 환경과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신호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이론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우리 뇌는 신체로부터 오는 모든 내부 감각 신호들을 끊임없이 감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이 끝나는 순간에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부 감각 신호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경우에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예측이 실패할 때의 감정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측이 실패했음을 감지하여 상황을 재해석하고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감정의 주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 감각 신호의 예측력을 높이면 체내 항상성이 붕괴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체내 항상성을 최대한 빨리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발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종류의 내부 감각 신호들을 통합하는 뇌섬유은 전전두 퓨질과 구조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두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작용한다. 내부 감각 신호와 전전두 퓨질을 연결하는 뇌섬유의 해부학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내부 감각 신호를 예측하고 예측 오류를 탐지하여 예측치를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뇌섬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뇌섬유는 불공정한 반응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성인가 감정인가? 최후 통첩 게임에서 응답자들이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다. 거절은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정도 가르친 데 역할을 한 것은 fMRI를 향한 뇌 영상 연구였다. 2013년에 행해진 이 뇌 영상 연구에서는 최후 통첩 게임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들의 뇌 반응을 관찰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는 MRI 장비 안에 누운 채 눈 위에 부착된 거울에 비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여러 제안자들과 최후 통첩 게임을 실시했다. 게임이 시작되자 제안자의 얼굴과 이름이 먼저 제시되었다. 잠시 후에 제안자가 $10 중에서 $8를 자신이 갖고 참가자에게는 $2를 제시한다는 글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때 그 제안자로부터 불공정한 금액을 받는 순간에 참가자의 뇌섬유는 급격하게 반응을 보였다. 뇌섬유는 제안자로부터 제안 금액이 9:1 정도의 비율로 불공정했을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고 8:2 정도의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한 금액이 5:5 비율로 공평하게 주어질 경우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정서적인 정보 처리에 관해 뇌섬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 결과는 정서적인 충동이 최후 통첩 게임에서 제안자의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원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로 여겨졌던 불공정성인 판단 역시 정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정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현대 심리학자들은 의사결정이 크게 두 종류의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견해에 대부분 동의한다. 하나는 익숙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거의 자동적 습관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기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보다 느리지만 좀 더 분석적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제이다. 2002년 노벨상을 받은 데니엘 카너먼 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아모스 터버스키 교수는 전자를 시스템 1, 후자를 시스템 2라고 명명한 바 있다. 우리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노력하는 인지적인 구두쇠로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시스템 1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시스템 1의 작동만으로는 부족한 미급 상황일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를 감소하고라도 시스템 2를 가동시켜야 한다. 시스템 2의 역할을 수행하는 뇌 영역으로는 가장 먼저 전전두 표절, 그 중에서도 외측 전전두 표절을 손꼽을 수 있다. 중앙집행 기제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주로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적인 추론이나 사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높은 활동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기 통제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반대로 시스템 1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은 그 아래쪽에 위치한 복내적 전전도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 1과 2 의사결정 모형은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취약한 면이 있다. 과연 시스템 1에서 2로 전환은 누가 결정하는가? 여기서 결정을 위한 결정이 필요해진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1을 사용하는 결정과 2를 사용하는 결정 중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그런데 비례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시스템 2를 사용하는 모두 전환하는 결정은 중대한 상황일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 유기체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 가장 적합한 후보는 누구일까? 내 섭렵이 결정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이 있다. 다음 실험을 살펴보자. 이 실험에서 참가자 배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에 2초에 한 번씩 파란색 혹은 초록색 원이 짧게 제시된다. 초록색 원이 나올 때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순간의 내 반응을 측정해 보았더니 내 섭렵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내 섭렵 활동의 증가는 인조적인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외측 전전도 피질 활동의 증가를 이어졌다. 다시 말해서 내 섭렵의 활동이 증가하면 우리 뇌는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정보 처리 모드를 떠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정보 처리 모드, 즉 시스템 2를 사용하는 의사결정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다. 불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 반응이 느려지는 이유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다. 최후 통첩 게임을 사용한 내 영상 실험에서 불공정한 제안에 나와 본 반응을 보였던 영역 가운데는 내 섭렵뿐만 아니라 외측 전전도 피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불공정한 제안의 외측 전전도 피질이 활성화된 이유는 뭘까? 외측 전전 피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나 인조적인 통제 기능에 관련된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을 떠올려보자. 이를 근거로 불공정한 제안에 대한 불쾌감을 억누르고 좀 더 냉정하고 판단하고자 이 부위가 활성되는 것이라고 재해석을 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이 부위의 활동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불공정한 제안도 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반대로 이 부위의 활동을 약화시키면 사람들은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서 더 크게 분노하게 되고 더 높은 거절률을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이런 해석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들리지만 예측하기도 실제 실험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다. 반대로 나타났다. TMS 경독의 자기자극 기법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장비가 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대뇌 피질 표면에 형성시켜 대뇌 피질 표면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다. 마치 공포 영화 성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장비는 그리 위험한 것은 아니다. TMS를 통해서 짧은 뇌 기능 정지 신호를 받은 참가자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신호를 받은 뒤에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완벽하게 정상 상태로 들어온다. 인공적으로 원하는 부위가 손상된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장비는 연구에 도입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이 TMS를 이용한 최후 통첩 게임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외처 전전도 피질의 뇌 기능 정지 신호를 보낸 후 곧이어서 불공정한 제한액을 받았을 때의 행동 반응을 관찰해 봤다. 결과로 TMS 처치를 받은 실험 집단의 경우에 동일한 불공정한 제한액을 수락할 확률이 TMS 신호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 조의 추측을 뒤엎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자기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처 전전도 피질이 불공정한 제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억눌러
수락에 관여했으려는 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논리적인 추론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외측 전진도 표절의 기능이 손상될 경우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외측 전진도 표절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불공정을 제한을 수락한 것은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을까?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시스템 1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 2 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처리 시간 혹은 반응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1과 2 이렇게 해서 DM에서 거절, 내섭렵, 수락. 이번에도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고 버리건다. 외측 전진도 표절이 또 DM에서 처지를 받은 집단은 불공정한 제한을 받을 경우에도 공정한 제한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수락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어졌다.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질 경우 서로 경쟁하는 반응들 간의 충돌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인 정보 처리를 통해서 반응들 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은 외측 전진도 표절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